네, 이번에는 세 번째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 출석 체크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설문조사 링크는 라이브 중에 채팅창을 통해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 강의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모빌리티의 여왕이죠. 삼성증권 EV 모빌리티 팀의 이문영 팀장님 모시고 테슬라의 주가 조정, 모빌리티 섹터의 향방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빌리티 업종은 이 반도체 부족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제 다 같이 웃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상황이 여의치만은 않습니다. 특히 모빌리티의 핵심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의 주가 조정이 전체적인 모빌리티 섹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모빌리티 섹터 지금 대충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나요? 사실 저도 작년 내내 세미나 할 때는 그래서 반도체 부족 언제 풀려요? 뭐 다음 달엔 몇 대 생산한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테슬라도 사실 작년에도 좋았고, 다 같이 좋아서 올해는 이렇게 가격도 오르고 영업이익률도 좋아졌는데 생산이 풀리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아시는 대로 연초부터 막 와장창 무너져가지고 되게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고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다행히 지금 이 세션, 그러니까 컨퍼런스 준비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 조정이 너무 심하게 와서 이걸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오늘 다행히 네, 테슬라가 두 달여 만에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테슬라를 보면서 저희가 이 세션을 시작을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모빌리티 섹터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작년에는 내내 반도체 부족 얘기로 저희가 이제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 올해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로 내내 화두가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유가가 뭐 어느새 다시 100불을 넘었잖아요. 네. 뭐 작년에 마이너스 유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더니 올해는 또 뭐 130불 간다, 뭐 150불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사실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전기차 섹터에 좋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유가가 전기차 섹터에 좋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들은 막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 공급망이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에도 이게 똑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올해 연초부터 이제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이런 소재 가격들이 엄청나게 오르면서 이거 도대체 전기차 섹터 이거 가격 부담 누가 하는 거야? 원가 부담 누가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의 논란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2017년, 18년에는 딱 양극재, 뭐 4대 소재 중에 양극재 쪽만 올랐는데 지금은 이제 온 소재들이 다 그러네요.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부담하는지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배터리 전체 모듈에서 원가 비중을 보면 재료비, 이 금속들의 비중은 전체의 70%고요. 네. 이 중에 이제 4대 재료를 이렇게 나눠 보면 지금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들의 계약 관계는 양극재는 완성차 업체들이 100% 다 받아주는 걸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배터리 셀 업체들이 흡수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모든 가격이 다 오르면서 다시 협상을 시작을 하긴 했지만 회사 간의 협상이 막 나 올랐으니까 내일부터 올려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왈가왈부하면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둘 다 이 수익성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완성차 업체의 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일단 배터리 비용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에는 16% 그리고 올해는 양극재만 했을 때 12% 정도가 올랐고요. 네. 전체 전기차에서 배터리 셀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에서 1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요소를 곱해보면 작년에는 이 양극재 오르는 것 때문에 전기차의 수익성이 2.7%포인트 그리고 올해 3월 초까지는 2%포인트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실 1년 3개월 동안 거의 5%포인트 수익성이 하락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물류비가 뭐 지난 2년간 한 500% 올랐거든요. 네. 인건비도 오르고 이거 다 합치면 이제 정말 전기차 업체들이 수익성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픈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 계약은 계약이니까 이제 받아주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당연히 이제 해결 방법들을 다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네. 크게 저희가 이제 3가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거는 가격 인상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 뭐 한 달 만에 뭐 15% 가격을 올렸네 막 이렇게 하면서 언론에 많이 났잖아요. 테슬라가 샤넬이냐 막 그렇죠.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뭐 매달 가격을 올리고 네.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올해 3월까지 가격 인상 한 폭을 계산을 해보면 모델별로 다 다르지만 뭐 16%에서 뭐 28%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자동차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거는 지금 중고차 가격이 막 미쳤다라는 네, 얘기가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신차 가격보다 중고차 가격이 더 높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격을 갭을 메꾸기 위해서 올린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지금 차 신청하면 계약하면 뭐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다, 1년 뒤에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대기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가격 인상이 가능합니다. 테슬라만 가격 인상을 한 건 아니고요. 중국 업체 이제 BYD나 이런 업체들도 올해 들어서 이제 10에서 15% 정도 가격 인상을 했고, 현대기아나 이제 이런 내연기관차 업체들도 이제 모델이어를 바꾸면서 뭐 3에서 5% 정도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응 방안은 LFP 배터리를 채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일 수 네. 있는데요. 이게 이제 원가 측면에서 놓고 보면 LFP 배터리가 삼원계 배터리 대비해서 가격이 20% 정도 싸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신 이제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짧게 나와서 중소형차에만 국한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입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는 대로 이제 중국 시장 같은 경우 LFP 비중이 이제 거의 60%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나 올해부터 LFP 쓸 거야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네. 테슬라는 이제 작년부터 이미 쓰고 있었고, 현대기아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리비안 같은 경우도 사실 예상을 깨고 미국 시장은 중국 배터리 업체들을 쓰지 않을 거야. 그리고 미국은 워낙 큰 차들이 많이 팔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못 쓰지 않을까 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우리도 LFP 배터리 쓸 거고 올해 내로 적용을 할 거고 조인트 벤처 가능성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제 시간은 또 오래 걸리는 파트인 것 같은데요. 원가 혁신입니다. 사실 언제까지 가격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모델 3 롱레인지가 우리나라에서는 9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완전 초 럭셔리 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이게 가격을 계속 올릴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보조금에 기댈 수도 없습니다. 보조금이 네. 이제 조만간 사라지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원가 혁신을 해서 이 내연기관차랑 전기차의 원가가 동일해지거나 적어도 낮아져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 대세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배터리 팩 기준 가격으로 킬로와트당 100불까지 내려가야 되는데요. 작년에 130불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가가 앞으로 30% 정도 더 내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은 뭘 하고 있냐면 배터리 포맷을 정합니다. 나는 원통형만 쓸 거야. 나는 각형을 쓸 거야. 나는 파우치형이 메인이야. 해서 이 밑바닥에 안 보이는 부분에 다 똑같은 배터리를 쓰는 거죠. 네. 그럼으로 인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단가를 낮추고, 또 한 가지는 동일한 공간에 배터리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다고 하면 에너지를 우리가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셀2 팩이다, 셀2 바디다 해서 모듈이나 팩을 없애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국민 주식입니다. 테슬라 이제는 정말 현대기아차보다도 더 많이 투자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가격 인상이랑 원가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대당 판매 가격에서 대당 원가를 이렇게 뺀 차트를 저희가 이제 그려봤는데요. 테슬라랑 복스바겐이랑 비교를 해보면 2018년 초 대비해서 작년 말까지 봤을 때 이 갭이 더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당 이익이 지금 둘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올라가는 폭은 확실히 테슬라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원가 통제를 더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제목을 가격 인상 효과는 지금부터라고 썼잖아요. 네. 이제 앞서 보신 대로 지금 테슬라는 1년 3개월 동안 뭐 거의 28% 가격을 올렸는데 왜 가격 인상 효과는 지금부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대기 수요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대당 판매 가격을 내보니까 가격이 실적에서 오르기 시작한 거는 작년 4분기부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신차 가격은
그 새로 인상된 가격은 새로 그 계약하는 손님한테, 소비자한테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차 계약하면 뭐 6개월 걸려요, 1년 걸려요. 이게 정말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약한 고객들은 기존 가격으로 받고 네. 이제 9개월이 지나서 인상된 가격들이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테슬라의 실적은 1분기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테슬라 베를린이나 뭐 새로 기가팩토리. 네. 텍사스 공장 완공된다라는 얘기 되게 많이 네네. 들으셨잖아요. 그 신공장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사실 실적에 올해 내내 제일 중요한 공장은 중국 공장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 3분기에 테슬라의 수익성이 갑자기 좋아졌는데요. 저 차트 보시면 저기 이제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 중국 공장의 그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 비중에서 50%를 넘어간 순간부터 갑자기 매출 원가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LFP 배터리도 채용을 하고 그리고 중국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제조 기지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가로 네. 생산을 할 수 있는 기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뭐 테슬라가 중국에서 좀 문제가 있다. 내지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그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진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네. 이제 투자가분들이 많이 물어보신 게 테슬라 중국 공장 괜찮아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이제 이런 이유인 거죠. 테슬라 실적에서 원가를 지금 좌우하고 있는 거는 중국 공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4월이면은 테슬라가 증설을 해서 상하이 공장에 이제 한 100만 대 정도 생산 규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간 전체로 보면 한 65% 정도의 비중을 차지할 것 같아서 네. 상하이 공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원가를 크게 좌우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마스터 플랜 네, 파트 3 발표했었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되게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한 이제 이벤트가 또 이제 준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은 테슬라의 이제 중장기 비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로드스타나 모델 S를 통해서 내가 전기차 시장에 이제 진입해 이렇게 이제 신고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마스터 플랜 2는 이제 모든 세그먼트에 이제 차를 내놓고 그다음에 ESS랑 태양광 루프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공유 이렇게까지 펼치겠다라는 거였고 이 생태계를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면 이 마스터 플랜 3는 그거를 엄청나게 확장을 해서 이제 인류가 화석 연료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의 확장, 이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이 정말 대단한 회사인데요. 네. 이 힌트를 가지고 이제 이번에 오픈한 이제 그 베를린 공장,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오픈할 이제 텍사스 공장에 대해서 이제 좀 재해석을 좀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이제 베를린 공장이랑 텍사스 공장은 각각 50만 대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공장이랑 합치면 이제 테슬라는 규모가 250만 대짜리 회사가 됐거든요. 생산 규모로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이제 대규모로 확장을 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게 부지 규모가 얼마나 될까? 이렇게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베를린 공장은 상하이 공장 대비해서 부지가 이제 3.5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 공장은 한 9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배터리 공장을 같이 가지고 있지만 그 공간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면 베를린 공장은 200만 대 정도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텍사스 공장은 500만 대까지도 갈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걸 다 합쳐보니까 그러면 테슬라가 가질 수 있는 생산 규모가 거의 850만 대까지 늘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 기가팩토리 10개도 더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보시면 이 차트 보시면 작년에 이제 글로벌 완성차 탑10 점유율을 보시면 갑자기 5%포인트가 뚝 떨어졌습니다. 네. 이게 이게 이제 대수로 보면은 400만 대 정도 되거든요. 이게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 아직 100만 대니까 탑10 내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300만 대 정도는 팔아야 이제 탑10 내로 들어가는데 테슬라 50만 대 늘어난 거랑 중국 전기차 업체들 이렇게 합친 거 그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200만 대 정도 늘어난 걸로 이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 업체들은 뭐 이렇게 차 보면 되게 화려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마진이 굉장히 저마진 사업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그래요? 5에서 6%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엔진을 만드는 게 너무나 까다롭고 그리고 이제 대규모로 설비를 갖추는 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 진입장벽으로 인해서 한 10개 업체들이 정말 나눠먹는 시장이었거든요. 소위 네. 말하면. 이 10개 업체들이 전체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 뭐 85%, 86%를 차지하면서 나눠먹는 시장이었는데 그게 지금 뭐 소리만 하면 카르텔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깨지기 시작했고 그 테슬라가 이제 규모를 늘리기 시작하면 할수록 이 속도가 가속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마스터 플랜에서 꼭 필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원가 혁신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대수를 800만 대, 900만 대 이렇게 판다라고 보면 사실 테슬라의 지금 평균 판매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모델 Y 우리나라에서 9천만 원입니다라고 해서 깜짝 놀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시장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되게 이제 럭셔리하고 큰 차들이 많이 팔리지만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평균 판매 단가는 뭐 2만 5천 불에서 3만 불 정도예요. 왜냐면 이제 중국 시장이나 인도 시장 이런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테슬라의 지금 평균 판매 단가는 지금 5만 불을 넘어섰고 이제 가격 인상이 반영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말이 되면 이제 6만 불을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세그먼트는 럭셔리 세그먼트에 속하고 그게 전체 시장 규모가 연간 1,000만 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그 1,000만 대를 독점할 것도 아니고 좀 말이 안 맞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원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3를 주장하고 이제 구상을 한다라는 의미는 이 올해 드디어 이제 4680 배터리가 양산이 될 텐데, 네. 이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나 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성공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가격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56%를 절감할 수 있다는 네, 뜻인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56%의 이 로드맵을 보면, 이 구성을 보면 셀 디자인이나 뭐 양극재, 음극재 이런 것들은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이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는데 이 셀 팩토리 이제 공정이라든지 그리고 막 고속 공정 내지는 기가 캐스팅, 이 밑에 바디를 원판으로 찍는 이런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네. 테슬라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 테슬라가 특허를 완전히 공개하지 않는 한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따라할 수가 없는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대규모 양산에 들어가면서 전기차의 가격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정말 앞서서 보신 이 완성차 탑10의 점유율 차트가 와르르 무너지는 이 구조조정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스터 플랜 3를 앞두고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은 이렇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봤는데요. 그 앞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김중환 수석 얘기해 준 대로 사실 테슬라는 이제 저희는 플랫폼 업체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 플랫폼 업체들은 확정성이 끝나는 순간, 줄어드는 순간 주가가 박살이 납니다. 그게 메타였잖아요. 페이스북 메타의 사례였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를 가지고 나와서 이거를 기계 제품에서 전자 기기로 바꾸고 있고요. 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뭐 통신, 이 기반 기술이 자율주행, 물류, 로봇, AI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 이제 시작인 거고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빅테크들 기존에 있는 빅테크들이랑 다르게 거기는 대부분 이제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지만 이건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경쟁자가 나오기가 정말로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테슬라를 기간 투자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빠르게 이제 현대기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랑 기아를 비교를 해보면요. 아까 이제 복스바겐이랑 테슬라를 비교한 거와 똑같이 대당 이익을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현대보다 기아가 더 높습니다, 지금. 네. 사실 좀 이게 신기하죠.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고 네. 기아는 그냥 대중 브랜드인데 이게 대당 이익이 높은 이유는 기아가 선진 시장의 판매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유럽, 한국 이 판매 비중이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 돼서 현대차보다 한 10% 이상 높거든요. 10% 네. 이상. 그래서 가격 정가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전기차가 지금 화두니까 전기차에서 이번에 이제 3월 초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CEO 인베스터들을 했는데 우리 전기차에서 돈 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아는. 네. 기아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현대차랑 기아는 구매본부도 통합이 되어 있고요.
플랫폼, 그리고 R&D 본부가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가 구조는 거의 비슷한 회사거든요, 양사가. 근데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BEP예요라고 말하는 반면 기아는 우리는 돈을 벌고 있어요. 작년에 영업이익률로 3% 중반, 그리고 올해는 5% 후반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독일 시장 기준으로 놓고 보면 기아가 EV6가 뭐 아이오닉 5나 그리고 이 그 ID4 대비해서 10% 정도 가격이 높고요.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는 기아의 니로를 혹시 아시나요? 네, 알죠. 네. 그러니까 니로 1세대가 친환경차로 나와서 되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유럽 시장에서는 기아가 전기차를 잘하는 브랜드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나온 EV6 그리고 내년에 나오는 EV9 그리고 이제 중간에 나오는 이제 그 니로 2세대를 프리미엄 가격으로 안착을 시켜서 기아차는 우리는 전기차 시대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인데요. 아까 이제 사실 테슬라의 원가를 책임지고 있는 거는 중국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거라 되게 상반돼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사실 현대기아가 다른 시장에서 너무 다들 잘하고 있는데 중국이 정말 이게 답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요. 네. 2017년 이후 판매도 거의 반토막이 났지만 해마다 이제 손실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 실적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올해부터는 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열달그룹 파트너사인 열달그룹과 굉장히 사이가 좋고요. 그래서 공장 3개 중에 2개를 열달그룹한테 장기 임대를 했고 나머지 1개 공장을 지금 수출 기지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드디어 이제 중국 공장이 오랜 적자를 맞추고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인플레 시대이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 조인트 벤처 지분율 제한이 모두 다 풀리거든요. 네.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지금 파트너사한테서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파트너사한테서 이제 지분을 사서 중국 공장을 수출기로 전환을 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처럼요. 테슬라가 반반 수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원가의 활용을 중국 공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는 실적 차이를 많이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같은 그룹 내에서도 지금 차이가 나기 시작했는데 업종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올해 이제 인플레를 대응할 수 있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에 따라서 실적과 주가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서요. 네. 올해는 정말 이 전체 섹터가 아닌 개별 기업, 좋은 기업에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문영 팀장님의 강의였습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채팅창에 각종 의견들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뭐 기아 화이팅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팀장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질문 한 가지 중에 얘기를 안 해주신 게 있어요. 리비안과 루시드. 네, 리비안과 루시드가 제2의 테슬라가 될 거다라는 기사가 한창 나왔었는데 요즘 주가를 보면 뭐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제2의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고 테슬라로 옮겨와야 되는지 질문해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사실 이제 저도 그 작년 말에 그 이제 둘이 상장을 하면서 저는 이제 리비안이 되게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고 네. 나서 100% 갔다 이렇게 빠져가지고 제가 너무 사실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시장에 돈이 넘치는 때였기 때문에 전기차 테마 하나만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주가가 갔다고 하면 올해는 예상치도 않게 이제 인플레 사실 상반기에 끝날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이제 코로나 뭐 오미크론 이제 중국은 그냥 환자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냥 도시를 닫아버리고 이제 이러면서 인플레가 올해 내내 계속될 것 같으면서 이제 되게 투자가들 사이에서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섹터의 이제 테마 이런 거 말고 이제 개별 기업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라고 하시면 둘 다 되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금 여력이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젠 뭐 테슬라의 주가 또 루시드의 주가 가지고 가자라고 외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네, 이문영 팀장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